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 같은 곳에 보면 무개념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차고 넘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글을 보면서도 참 별일 다 있네, 세상에 저런 신우이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저 남 얘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글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제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나랑 똑같은 상황 아냐?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 이건 진짜 내 얘기다 싶은 마음에 속이 뒤집히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저도 한번 제 얘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저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이없기도 해서요. 뭐 누가 보면 이거 드라마 아니야? 할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저처럼 착하고 조용한 사람도 참다 터지게 만든 신우이 한 명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글로나마 털어놓습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일을 겪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 이런 고생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픈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30, 결혼한 지는 이제 딱 3년 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겉보기엔 무뚝뚝하지만 알고 보면 배려심 많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남편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주 어릴 적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늘 엄마의 눈물 속에서 그분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어요. 엄마는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진 저를 어떻게든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일도 여러 가지 하시면서 본인은 밥을 굶어도 제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게 챙기셨고 학용품 하나라도 남들 앞에서 부족해 보이지 않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단둘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빠듯하게 살았고 생활비에 학비, 월세까지 감당하려면 엄마는 늘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저도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혼자 밥 차려 먹고 주말엔 알바 뛰고 친구들처럼 놀러 다니거나 학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당연히 대학이라는 건 저에겐 사치였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고3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전에 취업이 결정됐고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엔 딱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효도하자. 엄마 인생에 이제는 꽃길만 남게 해드리자. 그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여행 간다, 카페 간다 할 때도 저는 늘 야근 중이었고 명절엔 식당에서 알바하며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생신 때는 꼭 선물 챙겨드리고 명절엔 제가 직접 음식해서 대접해드렸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 언니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야무지고 착실한 애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 남자가 있어. 나 아는 동생인데 한번 만나볼래? 하고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소개팅이란 것도 어색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과연 누가 관심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첫인상이 꽤 강렬했어요. 남편은 덩치가 크고 얼굴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묘하게 눈빛이 따뜻하고 말투가 너무나 다정했어요. 말도 조심조심하고 저를 대할 때는 무슨 유리그릇 다루듯 살갑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반 정도 이어졌고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종종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요. 나는 진짜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 행운이야.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서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둘만의 삶을 즐기고 나서 2년쯤 뒤에 아이를 가지자고 계획 중이에요. 현재는 맞벌이로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외근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날도 많지만 그런 와중에도 서로 챙기고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상 속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신우이의 존재가 제 인생에 어떤 상처와 분노를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릴 적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히 몸의 상처를 넘어서 제 마음속 깊이에도 아주 오래도록 남는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아직도 사고 당시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무언가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 갑자기 차가 멈추던 그 순간의 충격, 그리고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겹쳐지면 지금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동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쉽게 면허를 따지 못했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해도 핸들만 잡으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대서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면허는 꼭 따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곤 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물론 불편함을 수없이 느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 예약 시간에 쫓길 때, 친구들이 차로 다닐 때 저는 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죠. 회사에선 외근이 필요한 날이면 직원들이 번갈아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허리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교통사고 이후로 허리에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오래 타고 다니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저릿저릿해지고 버스에서 잡고 서 있다 보면 균형을 잡느라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눕기도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버텼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 몸을 더 이상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무릎을 감싸쥐며 울던 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외근이 없는 사무직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직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외근이 없고 사무실에만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을 맛본 시간이었어요.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전전하며 늘 바쁘게 살았던 저에게 그 한 달은 마치 멈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도 읽고 친구들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행복했던 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손잡고 길을 걷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제게는 참 소중했어요. 엄마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너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하시더라고요. 항상 바쁜 딸이었던 제가 온전히 엄마의 딸로 머무를 수 있었던 단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간의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무릎을 심하게 접질리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인대 파열까지 의심된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저와 남편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입원 치료와 물리치료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조금 가신 후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 혼자 장사를 하셔야 할 상황이 걱정돼 가게로 바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식당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 특히 주말엔 가게가 발 디딜 틈 없이 바빠요. 저희도 도움을 드릴 겸 일손을 도우러 갔는데 그날따라 가게 분위기가 어쩐지 썰렁하고 묘하게 싸늘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안에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신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쿡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한 불길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공기가 묘하게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다정했던 시댁이라지만 이 신우라는 인물만큼은 제게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제 소개를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신우이는 올해 27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회사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특별히 예쁜 편은 전혀 아니에요. 그 흔한 호감형 인상도 아니고 웃을 때 눈웃음이 예쁘다거나 첫인상이 따뜻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표정 하나하나가 딱딱하고 날이 서 있어요. 말투도 툭툭 쏘아붙이는 스타일이라 처음 대화 나눌 때부터 묘하게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이랄까요? 누가 일부러 그런 말을 고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상합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는 남의 연애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오빠인 제 남편과 저 사이에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까지 참견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쟤는 왜 저렇게 오빠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려 하지? 싶었지만 그냥 예의상 참고 넘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늘 잘해주시니까 그 딸이 하는 말도 그냥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좋게 넘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부부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툭툭 던지는데 그 내용이 참 어이가 없고 듣기 민망할 정도예요. 그녀는 본인이 집안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이라고 믿는 듯해요. 부모님께는 늘 살갑게 굴고 잘 보이려 애쓰고 무슨 효도 이벤트라도 하나 하면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자랑을 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 이면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그런 견제 어린 태도요.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말투 속에 들어있는 건 비꼬기고 시선은 매번 위에서 아래로 후으며 사람 길을 꺾는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제 남편 앞에서도 은근히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언행이 있었고 그럴 때면 남편도 민망해하며 눈치를 보곤 했죠. 외모에 대해서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신우는 어릴 적부터 체격이 있는 편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절부터 통통한 몸매였고 운동을 안 했는지 자세도 구부정했죠. 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쉽게 상처받고 예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며 식단 조절에 운동까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몸매는 슬림해졌지만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이미지가 세련되어졌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턱선과 더 도드라진 퀭한 눈매 때문에 인상이 더욱 싸늘해졌어요. 살은 빠졌는데 인상은 더 매서워졌네. 그게 솔직한 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시고 남편과 제가 시아버지 도우러 가게에 갔던 날 신우는 마치 무슨 감독관이라도 된 양각의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가게 분위기를 살피는 듯한 그 모습은 참으로 당돌했고 불쾌했어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해 정확히 고정되었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차가운 기운, 그리고 어딘가 도전적인 태도까지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오늘 뭔가 터지겠구나. 저는 외모로 말하자면 그냥 흔히 말하는 평균적인 체형이에요. 아주 마른 것도 아니고 아주 통통한 것도 아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체형이죠. 대신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삶의 큰 낙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하는 게 저희 부부의 작은 행복이었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인스타그램에 종종 공유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는 기록이자 다음에 또 오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가 그 사진들을 보며 톡으로 한마디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이런 거 맨날 먹으면 살쪄요. 살찌면 오빠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 관리 좀 하셔야죠. 처음엔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뭐 장난이겠지. 어린애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외식 사진을 올릴 때마다 심지어 집에서 해먹은 음식 사진에도 또 먹어요? 이번 주에 벌써 4번째네요. 하는 식의 말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살과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듯한 말투였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평가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그 태도에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신우의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 따뜻한 시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가 있지? 이질감이 너무 컸어요. 시부모님은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시고 저희 부부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데 그 딸은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요? 외모도, 태도도, 말투도, 심지어 감정 표현 방식까지도 부모님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따뜻함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착한 딸 노릇을 하고 뒤에서는 자기 기준대로 남을 재단하고 간섭하며 자존감을 세우는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쨌든 그날 그 시선과 말투를 시작으로 진짜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시아버지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었죠. 원래도 그 식당은 두 분이 함께 하셔도 늘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고 음식 만드는 일부터 서빙, 정상까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구조였거든요. 시아버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건 누가 봐도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쓰여 그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가게를 도우러 가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 말이 도움이지 음식 장사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오더 순서를 기억하고 테이블 회전을 빠르게 하고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눈치껏 챙기는 감각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체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늘 조심스럽게 일했고 오히려 괜히 방해될까봐 긴장하면서 움직였죠. 그만큼 누가 도와준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침 저희 부부가 병문안을 다녀온 직후였고 시아버지를 도와드릴 겸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그 싸늘한 분위기와 마주했죠. 이미 신우가 와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구석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주인처럼 가게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가게 뒤편에 앉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당분간 어머니가 복귀하시기 어려우니까 가게 일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화두를 꺼냈고 저도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낯선 알바를 갑자기 들이시면 어르신께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평소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자주 오시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혹시 그분들께 잠깐씩 부탁드릴 수는 없을까요? 제 말은 정말 조심스러웠고 가게 일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가족 사정 아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바 구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하고 말을 이었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분위기는 한참 차분하고 생산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흐름을 갑자기 깨뜨린 건 신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예고 없이 불쑥말을 끊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새언니 이번에 쉰다면서요? 한 달 쉬는 거라며? 그럼 새언니가 아빠 좀 도와드리면 되겠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질 만큼 충격이 컸고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제가 왜 쉬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허리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쉬어야 했고 그 통증을 안고도 억지로 버텨왔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쉬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으로 단정짓고 제가 그 자리에 당연히 투입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녀의 태도는 정말 경솔하고 무례했어요. 제 반응보다 먼저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깔려 있었어요. 야, 네 새언니가 허리 때문에 이직하면서 잠깐 쉬는 건데 여기 나와서 무리하다가 진짜 병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죠. 시아버지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곧장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됐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나 구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 세댁한텐 무리하게 시키지 마라. 몸 아픈 사람한텐 무리 안 되는 게 제일이야.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셨고 저도 그 말에 살짝 안도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목소리엔 불만이 한가득 묻어 있었어요. 아빠, 며느리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요? 진짜 새언니는 이런 상황에 나서야죠. 쉬는 동안 뭐라도 해야지. 효도는 이럴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신우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공격이었고 마치 제가 게으르고 비협조적인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우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네가 무슨 효도 타령이야.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야. 왜 며느리한테 그런 걸 강요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건 분명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남편이 더 화가 나 있었고 그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한치의 반성도 없이 이번엔 대놓고 저를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눈을 쏘아보며 말했죠. 언니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고도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무책임하다. 그 말에 시간도 공기도 감정도 순간 정지된 듯 느껴졌어요. 가게 안 공기가 쑥 꺼진 듯 차갑게 가라앉았고 시아버지는 무거운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병원 진단까지 받고 쉬고 있는 사람에게 효도를 빙자한 강제 노동을 요구하고 나이 운운하며 무책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그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아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참아야 할 이유조차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우가 제게 했던 말들, 듣는 사람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툭툭 던지던 말투, 그리고 오빠 부부 그러니까 저와 남편의 사생활에 아무 거리낌 없이 끼어들던 그 얄미운 태도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어른들 체면이고 뭐고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싶어서 속으로 사겼던 말들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듯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겉으로 보기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울분과 단단한 경고가 뚜렷하게 실려 있었죠. 아가씨, 부모님께 한 달에 용돈은 드려요? 아님 매일은 어렵다 쳐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는 드리세요? 아니면 뭐 여행이라도 한 번 보내드려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신우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면서 몸이 움찔하더군요. 그 반응 하나로도 그녀가 제대로 찔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못한 거지. 아직 어려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27살,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어엿한 성인인데 말이죠. 그 나이에 어려서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나이도 있으니까 용돈 못 드린다 치고요. 여행 보내드리는 건 여유가 안 돼서 못했다고 칠게요. 근데 전화 한 통은 왜 못 드려요? 인사 한마디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순간 신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 보면 친구들이랑 비싼 칵테일 마시러 바에 가고 호텔 뷔페 먹고 제주도며 강원도며 여행 다니는 건 잘만 하더만요. 그런 거 한두 번 줄이면 부모님께 따뜻한 패딩 하나라도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도라는 게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경 쓰고 마음을 전하려는 행동이 바로 효도예요. 그 말을 하자 신우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랑이 갑자기 푸웃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웃음이라기보다 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쾌감이 묻어난 웃음이었어요. 신우는 그 소리에 더 얼굴이 붉어졌고 분위기는 잠시 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래, 내 말 틀린 거 없다. 계속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지지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효도 타령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시려면요,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허리 때문에 병원 주 3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아버님 도와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가씨는요? 그동안 부모님은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쇼핑하고 여행 가는 데만 바쁘셨잖아요. 신우는 그 순간 눈을 껌뻑이며 저를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가씨도 효도 좀 하세요. 마침 지금 일도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평일에는 가게 와서 일 좀 도와드리는 건 어때요? 효도는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의 순간 공간 전체가 정적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겨우 내뱉듯 말했어요. 내가 왜 일을 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정말이지 황당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는 듯이요. 그래요?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제 말에 신우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니 당황,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나 있었죠. 새언니 말 다 맞잖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게 살래? 27이면 이제 어른이야. 아빠가 무슨 도움이야? 이 기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구실 좀 해라. 그 말에 신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결국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테이블만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일부러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자기야,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는 신우를 향해 이번엔 단단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은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말해보고 싶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근데 가끔은 정말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한 정적 속에서도 그날 대화는 그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시아버지께서 가게 밖까지 따라 나오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그래 잘 가거라 고맙다.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장난스럽게 손가락 하트를 날렸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센 며느리야. 아주 마음에 들어 시원하다 시원해. 그날 저는 그렇게 신우와의 오래된 감정의 매듭을 정면으로 풀어냈고 시댁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 존재감을 제대로 새겼습니다. 속은 후련했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날은 제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 자리를 정확히 세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었기에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더군요. 심장이 한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제 그 얘기 들으셨나? 신우가 또 뭐라고 고자질했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이간질, 왜곡, 눈물 연기 별별 시나리오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시어머니 속상하셨으면 어쩌지? 하고요. 그래도 피할 수는 없으니 심호흡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요. 어제 이한테 이러이러한 얘기했다며? 그 짧은 문장 안에 무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삼키며 대답할 틈도 없이 이어지는 말이 전화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그 누무 기집애 철 좀 들어야 할 텐데 말이지 어휴. 언제 철들라나 몰라. 맨날 입만 살았지. 너라도 한 번은 따끔하게 말해줘야지. 순간 웃음이 피식 새어 나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후련함과 묵직한 속풀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저 잘했다였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1000개의 박수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자식 일엔 거의 관여 안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대체로 내버려 둬라. 알아서 하겠지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셨어요. 저한테 잘했다고 직접 말하실 정도면 아마도 신우에 대한 소가리가 보통이 아니셨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참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셨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한순간 속이 뻥 뚫렸습니다. 어제 내가 괜히 말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괜한 민폐도 예의 없음도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 안에 찜찜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짧고 강한 메시지를 남기신 뒤 별다른 인사도 없이 아주 쿨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잠시 멍한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우리 시어머니 겉으론 조용하신 분인데 속은 진짜 칼 같고 시원시원하셔. 그리고 커피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따뜻한 향기와 함께 느껴지는 통쾌함이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돌아보면 어제 내가 한 마리 신우가 저지른 모든 짓에 비해 아주 강한 한 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발성 사이다. 가끔 나오는 멘트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갖는 힘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사실 며느리란 위치는 참 미묘한 자리예요. 너무 조용하면 만만해 보이고 너무 솔직하면 싸가지 없다 소리 듣죠.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이 웬만한 건 그냥 웃고 넘기자 하고 속으로 사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어요. 앞으로 신우가 또 그 특유의 무례함과 얄미운 말투로 저를 툭툭 건드린다면 이전처럼 참지도 애써 웃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아주 정중하고 단정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할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아가씨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지만 속뜻은 분명히 이렇게요. 그만 좀 하시죠 기집애야. 고상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아주 싸가지 없게요. 앞으로 마주칠 때마다 그날 못다 한 통쾌함을 엿 한 조각씩 담아 던져줄 생각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은근한 단호함과 조용한 경고를 담아서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후련함. 너무 오랜 시간 참기만 했던 내가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고 또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작게 웃으며 생각했어요. 이 세상 모든 무개념 신우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젠 조용히 당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소 띤 얼굴로 사이다를 뿌릴 차례니까요.